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전국 순회 집회가 어제 경북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북 장애인 부모회 200여 명은 경북교육청에서 도청까지 1km가량을 삼보 일배하듯 행진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통합교육,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는데요.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이들을 가르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부모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의 차별과 무관심 속에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올해 보도된 사건만 8건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대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집회가 이어집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안동 7도, 영주 6도로 대부분 지역이 6도 이상 높게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6도, 영주 14도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내일 찬 공기가 차차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집니다. 토요일 아침은 영하 3도에 그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해 산림치유원 예천 문필마을 일대에서 진행한 건데요. 예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15일에서 16일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제와 어제는 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간 숲속 걷기 명상, 다도 체험, 또 사운드 테라피, 음파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고요. 특히 트라우마 센터 전문가들이 직접 마음 건강 상태를 살피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최소화하고 불안이 감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재난을 겪으신 분들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도 아픔을 떨쳐내고 일상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하루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처럼 온화하게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울진이 19도, 경주 20도, 영덕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공기질은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올해 문화도시 성과공유 시민축제 폭포낙낙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옛 수협 냉동창고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성과공유 시민축제는 포항시가 법정 문화도시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축적한 사업 성과를 옛 수협 냉동창고의 저장 기능에 착안해 동시대의 문화를 담아보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축제에서는 우리 동네 문화공간이 선보이고 목공존과 바느질존, 향기존, 생태존과 키즈존 등이 마련되며 수협 냉동창고의 장소적 가치를 발견하는 기억과 기록 사이 토크쇼도 진행됩니다. 또한 5개의 문화도시 그룹이 그동안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를 펼치는데요. 포항문화재단은 향후 문화도시 포항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각 그룹의 성과와 개선점,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집담회를 문화도시 작은 포럼으로 릴레이 진행해 사업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6.8도, 습도는 78%입니다. 오늘 낮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경로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지난 20일 울릉읍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울릉경찰서 울릉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능 후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일몰 후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PC방,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 환경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유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담배 주류 등 판매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울릉군은 5월 청소년의 달, 여름 휴가철, 수능 전후 등 시기별로 유해 환경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고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빌려서 숙박을 하거나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 숙박이 대부분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이라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숙박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구 숙박업 경영자 연합회 정우진 회장과 함께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워낙 많이들 이용하고 또 주변에 흔한 것 같아서 공유 숙박이 불법인지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선 합법 숙박시설은 구청, 시청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또 사업자 등록증, 또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운영을 하는 곳을 말하고요. 네. 이 불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은 뭐 숙박업, 뭐 호텔업, 여관업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받는 경우 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불법은 이제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를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숙박업을 운영을 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외국인 민박은 외국인만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나 뭐 기타 그 해외 숙박 앱을 통해서 네. 불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업소의 업주들은 바보가 되고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활용한 공유 숙박은 허가 신고 자체가 안 되는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 숙박으로 허가를 받은 주택이라도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농어촌 민박, 한옥 체험은 내국인 상대가 숙박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숙박업을 해야 하고 네. 일수도 18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살고 그 작은 옆에 방을 외국인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 불법 숙박 앱을 통한 불법 숙박업들은 일수도 제한이 없고요. 네. 지금 현재는 내국인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앱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공유 숙박으로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 숙박 앱을 소개하는 해외 소재의 숙박 앱에 올라온 앱들 중 뭐 그 중에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가장 심한데요. 네. 현재 대구 경북에 있는 숙소의 99%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1200여 개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5천여 개 이상의 숙박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에어비앤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앱이요. 예. 그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공유 숙박으로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그 영업을 하는 것은 100%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쓰레기 등 뭐 여러 가지 고성방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 신고를 하고 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공유 숙박이 불가능하다. 뭐 거의 예. 10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불법이라고. 예, 왜 그런가 하면 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주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군요. 예,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신고할 경우에만 숙박업소가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그 애기들 키우고 이런 데서 이 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사회 이렇게 이제 무허가 불법 공유 숙박이 성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허가된 그 숙박업소는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뭐 국세, 부가세, 또 현재 노동법, 그다음에 각종 보험, 소방관리, 전기관리, 위험물 재난배상보험 등 최소한의 그 투숙객들이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계속 월 한 번씩 계속 점검을 관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사고가 없고요. 불법 공유숙박업소는 아무것도 이 해당 사항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금도 한 푼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기존 합법 숙박업소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불법 숙박 시설은 뭐 그 오피스텔 한 채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네. 뭐 최신 가전을 다 넣어놓고 아무런 제재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존 숙박업주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 또한 불법 숙박업소들이 합법 숙박업소를 가격대를 보면서 네. 내리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 합법적인 숙박업소들은 경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사회적으로도 또 불법 공유 숙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예,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거기 입시를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소년들이 그 탈법 장소로 이용을 해도 누구 하나 그 어른이 지키고 주인이 지키고 이렇게 안 하고 비대면으로 객실 비밀번호만 알면 쑥 들어가서 그 안에 뭐 10명, 20명 그 미성년자들이 그 잔치를 해도 네. 아무런 누구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 쓰레기 문제 또 그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올라가고 또 임대료가 인상되고 소음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네. 그 동해에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해시에서 무허가 불법 공유숙박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운영이 되다가 가스 폭발로 7명의 희생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만약에 나면 예. 그 불법 공유숙박을 이용해서 들어온 고객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가고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그럼 불법이면 단속과 처벌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나요?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허가증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 위생과나 뭐 이런 데서 통계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단속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시청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위를 했는데 시청에서 보이는 바로 앞에 오피스텔 건물이 거기에 한 3분의 2 이상이 불법 숙박업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사실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 처벌 규정도 굉장히 애매하고 네.
구청에서는 뭐 시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경찰이 같이 가야 단속할 수 있다 이러고 또 경찰은 이게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그런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이 현재 상황은 무법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경우는 어떻습니까? 입주민들 불편도 상당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입주민들이 불편은 뭐 이루 말로 할 수도 없죠. 쓰레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몇 달에 한 번 만에 놀러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술 먹고 뭐 고성방가하고 그 또 그 한 뭐 10대여섯 되는 그 오피스텔에 뭐 20명 30명이 들어가도 알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그 입주민들은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숙박업 연합회에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신고된 업소만 숙박앱에 노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객들에게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게시를 안 한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신고 포상금 제도 같은 게 도급이 되어 가지고 네. 그 누가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래서 그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 영업 신고가 되지 않은 곳은 이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불법 공유 숙박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도 숙박업 하는 분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 부분 역시 현 숙박업주들이 거의 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 이 국내에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개의 대형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뭐 그냥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앱으로 예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지금 거대 숙박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10%입니다. 네. 여기에 광고를 경쟁적인 광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만 다른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거대 숙박 플랫폼은 자사 프랜차이즈에 고객을 밀어주기를 하며 고액 광고료와 수수료를 거의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하는 공유 숙박 그로 인해서 숙박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구 숙박업 경영자 연합회 정우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재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서유리 리포터가 전해주시죠. 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작품 번호 10번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1931년에 지어진 대구 공회당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대구 시민회관으로 바뀌는데요. 노후화된 시선을 개선해서 2013년 11월 29일 클래식 전용홀로 재개관했습니다. 네. 2016년부터는 대구 콘서트하우스로 이름도 바꾸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재개관 10주년 기념 공연 중 피아니스트 백혜성과 박재홍의 듀오 리사이틀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대구 콘서트하우스 재개관 10주년 기념 공연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평소에 백혜선 피아니스트를 좋아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살고 있는 최수라고 합니다. 백혜선 선생님께서도 연주를 하시고 또 핫한 박재홍 피아니스트께서도 오셔가지고 기대감에 왔어요.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스승과 제자의 느낌도 나고 이렇게 호흡 맞추는 그 미소와 이렇게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숨소리마저도 이렇게 호흡이 맞는 걸 보고 좀 감동이었습니다. 대구에 클래식 전용홀인 데콘이 있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김영아라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D 장조, 정말 너무 맑은 선율을 들려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매년 좋은 공연을 많이 기획해 주셔서 대구 시민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두 분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공연을 많이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관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앵콜에서는 헝가리 무곡 5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네. 딴딴딴딴딴딴 따라란. 네, 이 곡을 연주했는데요. 이 곡 가운데 생일 축하 노래를 또 피아노로 연주해서 대구 콘서트 하우스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멋졌겠는데요. 네, 정말 멋졌는데요. 이 멋진 공연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내일 열릴 또 다른 기념 공연 소개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백진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달에 저희 취임 연주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고요. 관객분들도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졌다고 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87년도에 처음 단원으로 했었고 94년도에 수석 단원으로 했었고 이번 2023년은 이제 지휘자로 세 번째 입단인데요. 교향악단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했고요. 제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일,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죠. 11월 24일 시립교향악단에서 준비되는 공연은요. 아주 축하할 일이죠. 제500회 정기연주회 기념 음악회이기도 하고요. 콘서트하우스 재개관 1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24일 공연에는요.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어떤 모음곡이 있는데 그중에 제4곡 목성의 소제목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6번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브루크너 심포니 제1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상임 지휘자로서 그다음에 음악 감독으로서의 역할과 저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 보다 많은 시민들의 수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음악에 담아서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예술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일 공연 중 첫 곡인 목성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에서는 금관악기 소리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대구 콘서트하우스 박창근 관장의 이야기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지금 재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9개의 공연을 하는데요. 10년간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선보였던 명품 공연, 지역 예술인들,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23일에는 이제 대구 시립 합창단이 재개관 10주년 축하 기념 연주로 167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를 이제 공연을 콘서트 그랜드홀에서 하게 됩니다. 26일 일요일이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자광 씨가 축하 연주회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29일 날 수요일인데 그동안 콘서트하우스를 거쳐간 많은 연주가들 중에 좋은 연주자들 초청해서 오프스 10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연주를 합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좋은 음악을 많이 함께 즐겼으면 합니다. 대구 시민과 함께 걸어온 우리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앞으로도 대구가 자랑하는 그 명품 공연장으로 꾸준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해외로 진출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연 기간 동안 그랜드홀 로비에서 공연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도 진행되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9일까지 계속되네요. 대구 콘서트하우스 재개관 10주년 기념 공연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대구 금호강 파련습지 관련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대의 보도교 조성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 파련습지가 여러 멸종 위기종과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파련습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파련습지가 달성습지, 안심습지랑 함께 이 대구 3대 습지로 꼽히는데요. 이 금호강을 따라 이어져 있고 법정 보호종이자 천년기념물인 수달과 남생이 같은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2021년 완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수달, 삭, 원앙 등 법정 보호종 야생생물 세 종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교를 조성한다는 건 이제 산책로를 여기에 조성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사업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대구 수성구 매호동부터 동구 효목동까지의 약 5.5km,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자전거 도로 등이 포함된 산책로를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3,900여 미터의 제방을 보강 구축하고 또 보도교 800여 미터를 포함해서 이 산책로 연결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287억 원이고요. 근데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좀 처음부터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수성구청이 계획한 산책로 조성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 부산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갔다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현재는 환경부 산하의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보도교 공법을 아치교 형식으로 바꿔서 교각수를 당초에 45개에서 6개로 줄였고 크게 줄였네요. 네, 이 공사 기간도 줄여서 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저감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전히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쪽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인데 원래는 수성구청과 대구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네요. 네, 요 내용이 밝혀지면서 또 지역 환경단체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환경단체들이 이윤주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보한 문서를 보면 지난 2020년 7월 자연재난과에서 현재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금호강에 계획 중인 금호강 좌안 자전거 도로 산책로 연결 사업과 이 대구시 수성구에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해서 국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를 두고 이 대구 환경운동연합 쪽에서는 이 파련습지가 대구지방환경청이 2015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재 노력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구시도 인정한 생태적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곳인데 대구시가 2017년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수리 부엉이, 새매, 얼룩새, 코미꾸리 같은 이 야생동물들이 자리 잡은 곳에 개발의 삽질을 시작하면서 대구의 자연 파괴를 종용하고 조정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이 파련습지 생태 보존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자체적으로 파련습지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환경 영향 평가에서 확인된 것 외에도 다른 이 법정 보호종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수달, 삭, 원앙을 포함해서 수리부엉이, 담비, 남생이 같은 이 법정 보호종 9종을 추가로 발견을 했고요. 이어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을 조사했더니 황조롱이, 흰목, 물대새 같은 7종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련습지에서만 모두 12종의 법정 보호종이 사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 환경단체 측은 이 사업 예정지가 이처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보금자리이고 이 공사 구간은 산지와 강이 연결된 생태 민감 지역인데 여기에 교량형 산책로를 내겠다는 건 명백한 생태환경 파괴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원래 산지 절벽으로 길이 없는 곳인데 환경부가 나서서 새로운 길을 내겠다는 건 부끄러운 행정.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는 3종의 법정 보호종이 있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해보니까 또 추가로 9종이 더 있었고 네. 12종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인근 주민들 가운데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주민들도 분명히 있다면서요. 네, 이 공사 중단에 역으로 반발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주민들도 있는데요. 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 정비 사업은 이 관련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는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됐고 이미 사업 일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 산책로는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고 이용객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긴 됐었나 봅니다. 네, 일부 진행이 됐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환경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난 5월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 찬반 입장을 들었고요. 또 이후에 법정 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되고서 이 환경청이 파련습지 일대에 산책로를 만드는 이 산책로 조성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의 적합 여부를 가리는 이 환경 영향 평가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결과가 최근이죠. 20일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요. 대구지방환경청은 법정 보호종 출연이 시간, 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당시에 법령에서 정한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적합 여부를 다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 그 법정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은 됐지만 네. 그게 이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이었죠. 그럼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위원회에서 부결, 그러니까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공사 주체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이 한동안 멈춰있던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요 환경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네. 환경청 측은 재방 공사를 먼저 벌인 뒤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산책로 같은 경우는 조류 산란기를 피해서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쯤에 공사를 벌일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재방 공사 먼저 하고 산책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 19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는데요. 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하면서 이 시행 주체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을 질책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보도교가 놓인 곳은 야생동물들의 숨은 서식처인데 네. 이 생태 경관적 관점에서 지양돼야 할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 근처에는 강촌 햇살교가 있다. 왜 또다시 다리를 놓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은 파련습지는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이면서 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고 싶은 요구가 상존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한 보도교 설치 구간은 금호강의 보존 구간, 복원 구간이 아닌 친수 지구다. 이 파련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또 기존의 산책로가 끊긴 부분이 있는데 이 산책로를 연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지속돼서 검토를 한 부분이다. 파련습지와 하천 생태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을 연말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사가 실제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서는요. 근데 생태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이 전문가들 의견이 또 중요할 텐데요. 네. 지난 8월에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 경북 공동대책위원회의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 이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 이야기 몇 가지를 좀 옮겨드리면요. 네. 한상훈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장은 대구에서 하천 주변의 삭, 수달, 담비가 공존하는 자연 서식 지역은 금호강 파련습지가 거의 유일하다.
면서 이 구모강 수변 구역의 마지막 남은 자연 피난처로 이 수달은 수변 환경, 삭은 수변 자연성, 담비는 수변 지질 구조와 이 산지의 생태적 연결을 상징하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야생 동물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습지 생태계를 상징한다는 이야기였고요. 네. 이 실제로 공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짚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최병수 담수생태연구소 박사는요, 이 얼룩새 코미꾸리, 돌마자와 같은 저서성 어류들은 하천 바닥 구조가 온전히 보존될 때 살아갈 수 있다. 이 우리나라 하천 공사의 관행을 보면 네. 하천의 바닥까지 긁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어류 서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김 기자는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파른습지 산책로 조성 사업 논란 어떻게 봤나요? 네, 저는 이 산책로 조성 공사에 대한 찬반보다도 이 환경청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환경청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거짓 부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파련습지 환경 영향 평가에서 3종만 발견됐던 이 법정 보호종이 지역의 환경단체 조사에서는 13종이 발견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역사는 뭔가요? 2년 전 오늘, 그러니까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죠. 네. 그런데 전 대통령은 35년 전인 오늘, 그러니까 역시 이제 11월 23일인데 1988년 백담사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날짜가 같네요. 예, 우연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대구 사람이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갔거나 또 다른 지역 사람이 대구로 유배를 갔거나 이런 유배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세계사에서 또 유명한 유배 사례도 재미삼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유배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월 23일 오늘과 인연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간 경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1987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요. 그때 같은 정당 소속인 이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 총선에서는 야당이 170석 정도를 획득하고 민주정의당 여당인데 125석이 거쳐가지고 이른바 여소야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돼요. 이걸 50 청문회라고 하는데 이 청문회가 열리니까 이제 야당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과오를 문제를 많이 삼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친구인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는 그렇고 하니까 백담사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그때부터 769일 동안 그러니까 1990년 12월 말까지 백담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예. 그 당시에도 유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아, 그렇죠.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죠. 예. 예. 서양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양사에서 유명한 유배 사건을 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다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리스에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 도편 추방제 기원전 487년에 처음 도입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앞으로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을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득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몇 표였나 하는 건 지금 아직도 약간 불확실한데 네. 아주 국민들한테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10년 동안 국외로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야,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 예, 그리고 도자기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도편 추방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독재를 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인민재판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독재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이 정치적인 경쟁자를 또 내쫓는데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 하면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인데 테미스토클레스 이름도 여기 어렵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 세계 최강국은 페르시아였어요. 예. 그리스는 나라가 조그만했죠.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통일하고 그 당시 중동을 중심으로 유럽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리스를 공격했을 때 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럼 충신 아닌가요? 엄청난 충신 장군이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전쟁 끝나고 이 사람을 외국으로 추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이 테미스토클레스 인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내쫓아야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함해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편 추방제가 가지는 이제 어떤 맹점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도 이 문제가 많다 해서 70년 정도 시행되다가 폐지가 됐어요. 네. 이걸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 선생이 중우 정치의 표본이다. 어리석은 중자를 써서 우자를 써서 어리석은 대중이 와와하는 민심의 그 휩쓸림 때문에 네. 정치가 잘못된다 하는 그 표본으로 삼으면서 이 정치는 철인들이 해야 한다. 철인요? 철인, 철학자, 철학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도편 추방제와 또 중우 정치가 연관이 되는군요. 그렇죠. 서양에서 또 다른 유명한 유배 사건 또 뭐 어떤 그게 또 이야기가 이제 있을까요? 도편 추방제만큼 유명한 게 이제 나폴레옹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했다가 실패를 하고 1814년에 유배를 가는데 어디냐 하면 지중해 이탈리아 왼쪽에 엘바 섬으로 가죠. 네. 근데 엘바 섬에서 탈출해가지고 파리로 와서 다시 황제가 되고요.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는 이제 지중해 수준이 아니라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 1년 뒤에 죽게 됩니다. 아하. 이 사건이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나폴레옹 엘바 섬을 탈출할 때 영국이 네. 수수방관, 방조를 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탈출하는 게 자기 나라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겠죠. 탈출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국제 정치는 옳고 그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나라의 이익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펼쳐진다는 냉정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네, 국제 정치의 냉혹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대구 사람이 유배를 간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세요. 곽재우 장군, 홍희 장군, 네.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이분이 귀양 갔다 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건데 아무튼 임금 선조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양을 가는데 그냥 사표를 던지고 오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나라하고 명나라가 일본하고 강화를 한다. 네. 전쟁 안 하고 강화한다. 불만이 많아서 사표를 던지고 그다음에는 동인 서인 이래가 붕당 정치가 심하니까 난 벼슬 못한다 하고 사표를 던졌죠. 네. 임명권자인 임금의 허락도 없이 사표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문책을 당연히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조가 크게 화가 나서 전라도 영암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곽재우는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선조 임금이 전쟁 중에도 유명한 의병장 김덕령을 고문해가 죽이고 이순신도 아시다시피 끌고 가서 고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조 의심을 삼아 위험하니까 곽재우는 오히려 잘 됐다. 곽재우 집에도 선조가 보낸 감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곽재우는 도 닦는다 하면서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면서 과일 열매 따먹고 살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표시를 내서 무사히 오히려 자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대구의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유배 사건이 있나요? 수성구 파동에 가면 오천서원이 있어요. 오천서원은 연산군 때 유명한 고위관리인 양의지 선생을 모시는 곳인데 네. 이 양의지 선생은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감사원장 그 당시 대사관을 했어요. 이 양의지가 뭘 주장했느냐 하면은 평안도와 함경도 매우 춥지 않습니까? 예. 거기 유배가 있는 김굉필 또 지금 도동서원에 김굉필 선생과 조위를 남쪽 따뜻한 곳으로 좀 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이 역적을 비호한다 해서 양의지를 공격해가지고 양의지 선생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동해안 장기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산군한테 바른 말을 했다는 점에서도 뜻깊은 분인데 특히 우리 역사에서 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조광조 있잖아요. 네. 이 조광조의 아버지가 조광조를 김굉필한테 공부시키고 싶다고 부탁을 하니까
당시 유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의지가 그걸 소개를 해서 김경필에게 조광조를 제자 삼게 해라. 자신이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장기로 갔으면 그렇게 멀리는 가지는 않았네요. 근데 한양에서 치면 멀죠. 한양에서는 멀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가깝지만. 대구에서 간 게 아니고 한양에서 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외지인이 대구로 유배를 온 사례도 있나요? 예, 태종의 그 처남이 되는 민무질이 왔는데 이 민무질이 태종이 아플 때 자기 누이의 아들인 양녕대군을 왕시켜 보려고 하다가 태종이 병이 나오면서 화가 나서 대구로 유배를 보냈죠. 예.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임금의 처남이고 왕후의 남동생이니까 그래도 유배지에서 좀 대접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대구 헬령이 옥고라는 사람인데 편의를 제공을 했고 심지어 백성의 딸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서울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민무질이 결국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제주 태종이 스스로 죽으라고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예. 현대사회는 뭐 법에 유배를 보낸다 이런 처벌 조항은 없지만 과거 전통사회를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나 범죄 때문에 귀양살이를 한 사람이 참 꽤 많습니다. 많았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도 유배를 많이 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육신 때 박팽년 있지 않습니까? 박팽년의 며느리가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대구로 노비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아들을 낳아놓고 딸 낳았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살리죠. 그래서 이 살아난 아들이 살게 되는 곳이 달성군 하빈면의 묘골입니다. 그 성종이 나중에 이제 복권을 해주면서 충신의 아들이다 해서 박일산인데 집을 99칸이나 지어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잘 살게 되고 또 박일산 본인이 지은 태고정이란 건물이 지금 남아서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으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시대에서는 유배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서는 또 99칸의 기와집을 지어주기도 하는 충신이 되기도 하네요. 시대에 따라서 참 다르군요. 오늘 다시 읽는 역사에서는 유배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시가 대구 자원봉사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 제21회를 맞이한 대구 자원봉사 대상은요.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원봉사 유공자를 발굴, 시상합니다. 대상을 수상한 홍종열 씨는 치매센터 목욕봉사를 계기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이후 이 장애인들의 이동과 재활치료를 위한 차량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덕분에 더 좋은 대구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네요. 대구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 2023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운영됩니다. 여성폭력이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스토킹 등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30일에는 홍보 캠페인을 열고요. 2호선 범어역 지하도 오픈 갤러리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장철을 맞아 대구시에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안전성 조사는 김장재료 농수산물 18개 품목 50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을 검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숙박시설과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현하고 있어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빈대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집중 방역 활동을 한 달간 펼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수영장 탈의실이나 신천 둔치의 화장실 등을 전체 소독하고 연무 방역을 시행하는데요. 더불어 모니터링 트랩을 설치해 향후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유지에 나선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키려면 실내 난방은 필수인데요. 난방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면 난방비가 10%가 절감된다고 하고요. 내복을 입는다면 3도의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40에서 60%의 습도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높여줘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행정망 마비에 이어서 어제는 주민등록 시스템 오류로 구군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20분 동안 중단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민원 서류 발급이 지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행정 시스템의 오류가 국가 핵심 기반 마비에 해당한다며 사회 재난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표방하며 전자정부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명성에 걸맞은 사고 대응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